공황장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연예인병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왜 우울했던 적이 있었다 이럴 때 숨이 시원하게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근육이 막힌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숨이 전체적으로 다 안 쉬어진 느낌?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되게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해지면 공황장애처럼 올 수도 있겠던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요즘에 나 공황이잖아 이러면서 나 공황이야 공황 약 먹어야 돼 뭐 이런 분들이 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때요? 그런 공황장애. 사실 지금 정신과 오는 환자의 절반은 공황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황장애라는 게 내가 불안이 어떤 과도하게 높아져서 이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큰일이 나겠다. 어떻게 보면 패닉에 빠지는 그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면 신체의 밸런스를 내가 조절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사람이 너무 불안해지면은 내 몸을 사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쓰러질 것 같고 기절할 것 같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갑자기 확 불안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폐쇄된 공간이나 밀실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든지 온몸이 막 전기가 흐른다든지 이런 증상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이 공황에 대해서 사실 저는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면은 굉장히 쉽게 완치가 되는 빨리 좋아지는 병이기도 해요. 여기 책에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공황 발작이 온 것 같은 친구에게 어떻게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공황 발작이 내가 온 당사자는 그때 너무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사실 자기 어떤 컨트롤을 못해요. 그럴 때 주위 사람이 내 친구나 지인 아니면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공황인 것 같다 이럴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을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다가가서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 더 심해져요. 이럴 때는 차분히 다가가서 괜찮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그 사람을 진정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막 안 괜찮아요. 지금 굉장히 그쵸. 힘든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전 한 번도 사실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이 사람 공황이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막 몸을 좀 떨면서 아니면 얼굴이 약간 새하얗게 질린다거나 뭐 빈혈이나 어떤 미주신경성 발작처럼 막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약간 허공을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고 약간 이렇게 휘청휘청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굉장히 몰아쉬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과호흡이라고 하는데 네. 공황 발작에 과호흡이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슴을 부여쥐고 이렇게 숨을 계속 몰아쉬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되게 우선 청각적으로 이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괜찮다, 뭐 도와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뭐 어깨를 좀 주물러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약간 차분해진 것 같으면 뭐 함부로 주무르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안아준다든지 손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 경우엔 그건 좀 약간 그러니까 괜찮으시면 제가 손을 잡아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을 잡아주면 이 청각적 안정이 있는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촉각적인 안정이 들면 공황장애에서 굉장히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손 잡아주는 게 굉장히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유도하고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와주고. 맞아요. 그게 심호흡이라는 게 근데 공황에 딱 걸렸은 그 순간에는 절정의 순간에는 심호흡이 되게 어렵거든요. 공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심호흡을 하겠어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아주고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줘요.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호흡하세요. 괜찮아요. 심호흡하세요. 이거를 계속 한 10번쯤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못해요. 괜찮아요. 심호흡하세요. 깊게 들이쉬세요. 이거를 20번만 하면은 공황장애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넘어갑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심호흡 그리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기, 손잡아주기 이것만 해도 공황장애의 그 피크에서 그 위기는 넘길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이 심리적인 병과는 조금 무관하지만 뇌전증이 갑자기 온 가족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응급 상황에 하나도 대비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족이 갑자기 뇌전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심리적인 병도 갑자기 발작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네,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방법을 좀 안다면 심호흡을 해보자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당황하면 그 사람은 더 놀라요. 공황 당사자는. 그래서 이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줘서 네가 놀라지 않아도 된다. 너는 지금 위험하지 않다는 어떤 분위기를 청각적, 촉각적 그리고 분위기적으로 이거를 주면은 이 사람이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사람들 다 편안해 보이네. 나 혼자 착각한 거네 하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숨 쉬어, 심호흡해, 그리고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이런 분위기만 유지를 하면은 충분히 공황장애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제일 감동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자해에 대해서 다루시면서, 한 아이가 막 자해로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부모님께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고 계속 빠져든 거죠. 그런 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해도 좀 안 통해서 편지 써주신 대목이 너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는데 아이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갑자기 벽에 막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자해하고 사실 그게 나에 대한 좀 부모님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는 신호인데 근데 그렇게 자해하고 나서 정말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또 악순환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네? 그러면 관심을 끌려면 내가 또 나를 자해해야 되나?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책에서도 좀 다뤄주시긴 했는데 정확한 방법은 딱히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자해를 많이 하고 막 노증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도 자해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청소년들한테 정신과 약을 뭐 주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친구가 필요한데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부모님들은 돈 버느라 바쁘시고 너무 허덕이고 그리고 어른이 눈높이를 맞춘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자해하는 친구의 어떤 이 청소년 우울증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안 걸려요. 진짜로. 근데 선생님도 못하고 부모님도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과 선생님들조차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저히 내가 이 친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난 게 편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같이 줬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한 게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예전에는 그 정신과 의사 1년차, 2년차 이럴 때는 다 답을 주려고 했어요. 제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훌륭하신 선생님들 얘기 듣고 배우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 그렇게 말 많이 할 필요가 없구나. 답을 줄 필요도 없구나. 이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이겨낼 심리를 갖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무의식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방법을 다 알아요. 근데 용기가 없을 뿐이고 의지가 없는데 누구 한 사람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덤덤하게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172페이지에 편지 쓰신 거 좀 읽어주세요, 선생님. 육성으로만 듣고 싶고 사람들한테도 엄청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아유, 좀 약간 부끄럽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친구 이름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요. 네. 사실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게 좋아지진 않아.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더라. 하지만 선생님은 네가 스스로를 상처내고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해. 언젠가 네가 20살이 되고 25살이 되고 혹은 선생님처럼 어른의 나이가 되어서 지금 다시 예전을 되돌아본다면
분명히 지금 너 스스로를 상처낸 걸 후회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어쩌면 그 기억이 웃으면서 떠올릴 수도 있고 어쩌면 네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힘든 마음으로 지금을 되돌아볼 수도 있을 거란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깨닫는 게 있을 거야. 나는 그 순간을 견디고 버텨냈구나.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나는 죽지 않고 잘 견뎠구나. 분명 그때가 되면 너 스스로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 거야. 그리고 그 아픔을 견뎌온 너의 시간이 너의 삶의 모든 순간 용기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돼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한다. 너의 지금과 미래를 응원할게.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용기 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요즘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가 뭐예요? 사실 요새는요, 뭐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요새 네. 들어서 정말 신기하게도 부동산 우울증, 예? 주식 우울증 진짜요? 정말 많이 옵니다. 진짜 많이 와요. 진짜요? 네. 저 우울해요. 네. 상대적 박탈감. 예, 예. 어.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뭐 못 사서예요? 사서 뭐 거기 빠져서 그런 뭐 거예요? 집을 아직까지 못 산 무주택자분들이 분들이? 부동산 우울증 박탈감으로 아.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2017년에 미리 파신 분들. 팔았는데 너무- 오른 네. 사람. 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네. 배야. 어. 뭐 한두 푼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옆집하고 또 바로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단지에서도 나는 팔았는데 팔고 전세로 돌려서 여기 살고 있는데 옆집은 안 팔고 계속 있어가지고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 상담하러 오신 분들 너무 많아요. 민서 엄마는 부자가 됐는데 나는 계속 전세금 올려줘야 돼. 그렇죠. 정말 미치겠네. 미치겠는 거죠. 어. 네,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아 진짜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와서 정말 많이 오십니다. 진짜요? 아, 정말요? 정말 많이 지금 오십니다. 이게 심각하구나. 심각하죠. 네. 심각하죠. 근데 주식 우울증 말씀하시는데 순간 또 우울해질 뻔했어요. 요즘 잘 덮어놓고 있는데. 상담 좀 네. 하세요. 네, 뭐 저는 뭐 잘 주식은 근데 덮고 워낙 있어요. 많이 네. 하고 수익도 네. 많은데 부동산은 진짜 이건 한번 결정하면 엄청난 그러니까요. 것들을 결정하는 거라서 어떠세요? 둘이?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 우울증은 진짜 답해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샀거나 이미 팔았으면은 이게 결정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평생에 너무 큰 실수를 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자체가 이게 네네. 가변성이 있느냐, 돌이킬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팩터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걸 팔아버렸는데 다시 살려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행동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니까 우울증이 되게 심해져요. 또 부부의 의사가 안 맞았어. 맞아요. 의견을 따랐는데 이렇게 안 좋게 결과 나오게 되면 또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는 보통 거잖아요. 남편분들이 큰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네. 아내분들이 더 사자는 걸 남편분들이 이거 떨어져. 정부 정책이 지금 안 돼서 대책 나오는 거 봐 떨어져. 이래서 끝까지 안 샀다가 아내분들한테 이혼 위기 지금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아내분 말 안 듣고 미리 팔았다가 굉장히 크게 혼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빠숑이 부동산 우울증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매일 아침 8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방송, 빠방. 네. 매일 아침 8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유튜브, 빠숑도 검색하시면. 광고 그만하시고요. 네,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근데 말씀드리면서 계속 찔리는 게 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한 6년 지났으니까 처음에 내 집 마련할 때 아내는 집을 사자 쪽이었고 저는 무슨 빚을 내서 집을 사냐 우리 사정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드리모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와, 그럼요. 그렇게 반대를 했다가 네. 지금까지도 구박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열심히 공부하게 됐잖아요. 물론 그게 계기가 돼서 더 한 것도 있는데 근데 아내의 말을 따라서 그때 집을 샀어요. 지금의 제가 그 덕분에 남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정말 아내 말을 잘 따르는 게 가정의 평화와 경제적인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를 인지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를 되게, 그리고 아니면 좀 약간 투기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우울증이 계속 악순환이 돼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인지치료라는 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왜 올랐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어떤 지점에 그 어떤 그런 그 순환이나 어떤 거를 공부를 하고, 이게 문제가 남자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감으로 하세요. 근데 그 아내분들은 수업도 많이 듣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콘서트나 어떤 라디오 팟빵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책을 읽고 공부하시고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지적 접근을 해야지, 감성적 접근을 하면은 이게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고 우울증이 더 심해질 확률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우울증에 생긴 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지나간 일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라. 이것이 인지적 접근이고 인지치료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그렇구나. 또 그런 그렇구나. 되게 배우고 있었구나. 네. 예, 그러네요. 감성, 인지. 야, 그것도 몰랐네요. 네, 빠방 들으셔야겠네. 네. 저는 사실 이 책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일례가 조울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조증에 빠져서 정말 인생을 막 불처럼 화를 질러버리는 남성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런 분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나 조울증이잖아. 이건 보통은 사람들이 나 조울증이잖아.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아니면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자기 감정 기복 심한 거 보고 조울증이라는데 그 정도는 조울증이 아닌 거죠? 사실 그 정도는 조울증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나 조울증이잖아 라고 이렇게 오픈할 수 있을 정도는 절대 조울증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조울증은 약간 오픈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조증 상태에서 사고를 많이 치고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절대값의 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뭐 순전히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막 하하하 이러는 게 꼭 조증이 아니라고 네네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네, 조증 같아요? 웃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유포릭 매니아라고 하고 네. 이리터블 매니아라고 해서 정말로 기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고양성 조증이 있고 네. 아니면 짜증나는 감정의 어떤 조증이 있는데 사실 실은 조울증에서는 그 이리터블 매니아라고 하는 짜증나는 그런 게 더 많아요. 왜 짜증나는데 조증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람이 처음엔 기분이 좋다가 거기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내 감정이 못 받쳐주니까 이 좋았던 기분은 되게 일시적으로만 유지가 되고 확 그게 사라지면서 거품처럼 꺼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어떤 갭만큼 내가 허무감이나 어떤 짜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에너지는 굉장히 높아서 집중력은 높아지는데 기분이 좋다가 이 기분이 갑자기 꺼져버리니까 트집을 잡게 되고 굉장히 사소한 일에 집착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다 보니까 약간 칼날이 선 것처럼 예민하게 되다 보니까 아주 예전 같으면 여유롭게 넘길 수 있는 일도 다 어떤 트집을 잡고 그냥 못 넘기고 화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울증의 어떤 입구처럼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책에 나온 예는 진짜 있었던 일인가요? 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와, 대박. 그 사례 좀 살짝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 그럴까요? 너희들만 알고 짧게. 뭔 일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네. 뭐 가명이지만 제게 책에 그 박대리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분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신입사원이었어요. 신입사원 대리였는데 이분이 어느 갑자기 기분이 너무 들떠가지고 회식 때 골든벨을 울리고 상사한테 반말을 하고 나 금수저야 뭐 이거 월급 이거 나한테 용돈밖에 안 돼 이러면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와이프한테는 나 사업 시작할 거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누가 봐도 이거는 망할 게 뻔한 사업에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다가 막상 사업할 때 그 미팅장에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조증의 에너지가 갑자기 확 올랐다가 중요한 순간에 확 꺼져버려서 우울증이 되면 에너지가 제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사업 투자 계약금을 다 날리고 그때부터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은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글 쓰는 조증도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네. 이게 생각의 기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 생각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고 끊임없이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지고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정말 무슨 뭐 래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로 따발총처럼 말을 굉장히 빨리 해요. 근데 이거를 말로 하다가 이 말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막 적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 200페이지 적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냥 생각을. 아무렇게나 막 네. 적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내용이 일관적이지가 못하고 그냥 약간 생각의 어떤 파편처럼 되게 약간
듬성듬성 이렇게 구멍이 나 의식의 흐름 뭐 있죠. 이런 거네요. 예,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네.